네, 중국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에는 중국발 리스크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언박싱 이번에는 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저께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어갔고 원고에 바로 이제 반영을 했는데 6개월 만에 0.25%포인트 이게 중국 기준금리가 지준율이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준율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도 계속 낮춰줘야 되는데요. 이제 금리를 너무 낮추면은 위에나 저라 압력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예. 뭐 위에나의 국제화라든지 각종 1대1로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지준율을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지준율을 인하하고 창구 지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출을 확대되는지 경기 부양을 시키곤 싶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씀씀이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고요. 또 사치 금지령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사정 작업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누가 소비를 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네. 또 부동산 가격은 뭐 상하이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시들에서는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 가지고 중국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좀 얻기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서 그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업인들 그리고 경제학자를 중심해서 12번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 내용 자체를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대규모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거 정도는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그 주변국을 대상으로 제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이런 지금 움직임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랑 좀 얽혀 있다,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그것도 좀 있고요. 또 일방적인 무역 제재 조치는 WTO에서는 무차별 원칙, 수량 제한 철폐 원칙에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상대 국가로부터도 똑같은 제재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는 다른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 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해제가 돼야지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5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수출을 뭐 규제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군사용 장비로 사용이 가능한 중히토류에 대해서 또 한 번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큰데 이 규제 자체가 문제는 정식 법 제도를 가지고 행정명령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행정 지침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강제로. 예, 그러니까 너는 강제하라고 하는 게 문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는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계속 쓸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무역 제재부터 시작해서 서방의 미국에 정확하게 미국이죠. 미국을 대항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 공무원들, 정부 공무원들한테 아이폰 유든 쓰지 마. 우리 거 써.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했는데 바로 또 뭐 이게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가 우리 뭐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부인했다면서요 또? 네, 중국 항상 이런 식인데요. 그 수요일 날이었죠. 그 마오닝 부대변인이 아이폰을 비롯해서 외국산 휴대폰과 관련해서 뭐 구매나 사용을 금지하는 법 뿐만 아니라 정책 문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시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시범구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식 법령 자체를 내릴 수 없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게 편법으로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A4 용지에다가 행정 지침을 해서 수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도와주라고 아니면 정부 지침을 따르라고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부서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이거를 어기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외국과의 상대적인 무역 전쟁에 나설 때에도 뭐 상대국으로부터 경제적 보호를 받는다든지 진영간 싸움으로 확대되면 중국 정부가 곤혹스러워지니까 이런 그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행정 지침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도 당한 적이 있는데요. 2016년 7월이었죠. 사드 그 배치하자 막 행정 지도 명목으로 한할령이라든지 금할령도 이렇게 행정 문서로 했지 우리가 뭐 법률이라든지 행정 지침으로 한 적은 뭐 없었다고 오리발 내는 공식적으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사실은 메모해서 이렇게 해 돌려서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상급 부서에서 하급 하라는데 뭐 안 할 수 부서에다가 없잖아요. 그렇죠. 까라면 까야죠. 그렇죠. 아이 참.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있었던 이 아이폰인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씩 팔리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 몇 년간 아이폰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들 그리고 군 관계자 그리고 이런 그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강도가 좀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화해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제재도 가하고 있고요. 또 미국 여러 주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대응을 안 하면 시진핑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해외로 정보, 기밀이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보장에 최근 문제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중국이 그 미국의 연구소라든지 정부 기관들을 해킹하는 거 이상으로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통해서. 예,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런 그 정보 수집에 응하지 않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장성이 아이폰 핸드폰을 끄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켜져서 녹화가 돼가지고 이 내용이 고스란히 외부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중국의 있나요? 주장인 걸까요? 아니면 네, 중국의 사실된 주장이고 아이폰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기술적으로도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SNS를 그 보안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네. 많이 썼는데 최근 그게 이제 뚫리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아예 중국에다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만들어도 틱톡이 그 중국에 있는 마스터 관리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듯이 거꾸로 미국도 그렇지. 중국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중국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목적도 있다는 거죠. 화웨이 밀어주기인가요? 네, 화면 밀어주기도 하고 각종 그 컴퓨터의 OS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외국산을 쓰지 말고 국산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화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메이트 그 60 프로 같은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에 도착하는 날 미국에 대한 우리의 승리라고 이야기했듯이 이제 앞으로 애국 소비라든지 중국 제품 이용 확산 운동이 계속 번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러면 아이폰뿐 아니라 이건 뭐 중국이 앞으로도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테슬라니 미국의 주력 사업 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술 업계의 왕이거든요. 예. 근데 미중 패권 전쟁에서는 체스판에 하나의 그 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미중은 본격적으로 그 패권 전쟁에 기술 전쟁을 한다면 상대방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재는 아픈 곳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하이테크 걸리버에 대해서 선방을 날리는 코피 터트리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화웨이나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요. 또 감시 카메라 업체 같은 경우는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걸어가지고 하이크 비전이라든지 다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맞대응하기 위해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퀄컴, 시스코 시스템스, 뭐 인텔, 뭐 다양한 기업들과 관련해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문제는 애플이나 테슬라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애플 같은 경우는 52%를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애플 제품의 90%는 또 해외 수출이 되고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폰, 태블릿, 단말기, 아이패드, 노트북, 맥북 같은 경우에도 대만 5개 기업이 생산을 하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게 중국 그 기준으로 300조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 100만 명 정도를 고용을 하는데 중국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불황 때문에 3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이 5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애플을 쫓아내고 테슬라를 쫓아낸다면 전기 전자 쪽 그리고 또 많은 고용을 창출해주고 있는 뭐 부품 쪽,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냉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회하면서 행정 지도 명령이라든지 알아서 기라는 식으로 애국지 운동을 피는 건 아닌가 보죠. 그렇죠. 그 짧게 이야기 나왔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 이제 신제품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게 독자적인 기술을 이제 넣었다 반도체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앞서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중국이 이제 그 미국과 첨단 산업을 두고서 상당히 경쟁을 벌이는데 이 중에 이제 화웨이가 가장 그 중심에 있습니다. 화웨이를 집중적으로 코피 때리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1세기의 그 강대국의 조건은 군사라든지 그리고 달러 패권 강화라든지 뭐 이런 쪽도 있겠지만 세계 모든 국가가 핵심 산업과 관련된 기간 설비라든지 인프라 설비를 싸게 공급해주고 그리고 고품질이고 대량 생산하고 국제 표준을 가져가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근데 화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19세기 후반에 영국이 세계 지배권을 가져갔던 것은 아무래도 해저 케이블망을 깔고 전신망을 구축하면서부터 시작했고요.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위성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를 주도했고 중국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육지에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바다에 해저 케이블망도 깔고 있고요. 네. 또 우주에 북두 GPS라든지 자체 위성 통신 시스템을 깔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자기의 패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압박을 가했는데 처음에는 포지만 그 생산을 하고 그리고 세계 스마트 시장의 점유율이 한때는 12%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2%까지 떨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제재가 먹히는가 했더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와 관련된 그 하이 퀄리티 제품에 들어가는 7나노 그 반도체 칩도 제조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멀티 그 패널링 기술인데요. 수작업 형태로 해서 이것을 제조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제조의 가장 중요한 공정이 설계 회로 패턴을 그 웨이퍼에 전사하는 리소그라피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EUV 장비들 네덜란드에서 만들어내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복잡한 회로 선폭을 한 번에 그려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입 못하는 중국 입장에선 DUV라고 하는 심자외선 그 장비를 통해서 회로 선폭을 여러 번 그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요. 수율도 낮고 또 양산화가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나노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양산이 안 된 상태고 양산이 되더라도 우리와의 기술 격차는 한 5년 정도, 2세대 정도 뒤처진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뭐 프로토타입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미국이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중국과의 초격차가 이제 초격차가 아니게 되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불안하니까 견제를 하는 셈이죠. 중국은 거기다 맞받아 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기업들이 이제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기업들은 이제 중국 지사들을 철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네, 중국에 가장 대표적으로 진출해서 성공했다는 기업들은 미국의 그 IT 대기업들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되는데 테슬라를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중국은 2018년도에 세계 세 번째 기가 팩토리 공장을 상하이에다가 테슬라로부터 공장을 유치하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네. 합작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법률을 아예 뜯어 고쳐서 안 해도 돼. 그리고 자동차세 폐지와 같은 특별 대우 조치를 특별 해주겠다는 대우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고요. 그 반대급부로 전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중국의 현지에서 95%를 조달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세계 그 전기 자동차 공급망의 핵심 공급자로 부각이 되고 그렇죠. 되면서 서로가 윈윈하게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테슬라로부터 기술력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품질 관리 노하우를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중국 기업은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4년 만에 중국이 테슬라 수준의 세계적인 공급업체가 됐고요. 또 첨단 전기 자동차 부품에서는 성장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됐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 때문에 납품 업체들로부터 그 테슬라의 그 모든 기술을 배웠던 중국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2에서 3위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는 7위까지 그냥 밀렸다는 겁니다. 중국 업체들한테 밀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니 이거는 그러면 예상은 했을 텐데 이거를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이미 중국이 그런 조건을 걸었을 때는 중국이 이미 그런 작심을 하고 그 정도는 테슬라를- 못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매력에 취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테슬라의 이제 실력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이제 말썽꾸러기 그리고 방해꾼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인민해방군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동차가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나 국유기업 군사시설에는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사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예. 이 문제는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테슬라에는 8개의 그 카메라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360도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군사시설 영상이 또 촬영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유기적으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그 미국의 전송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외에 12개 초음파 센서라든지 자율주행 그 레이더가 설치가 돼 있거나 롱보 아파치 헬기의 그 초코파이처럼 둥근 롱보 레이더가 이제 여기에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게 고스란히 데이터가 테슬라 본사로 이용이 되고 그리고 해외 정보기관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후난성 공항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 출입을 아예 금지시켰는데 후난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첨단 전투기 시험장이고요. 네. 또 파일럿 양성 기관도 있고요. 또 광둥성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에서 운전을 못하게 됐는데 그 일부 구간이 대표적으로 군사 첨단 장비를 만든다든지 미사일 위성 부품을 만드는 건데 어떤 차가 어떤 시각에 어떤 컨테너에서 관련하는지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보안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규제가 취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이폰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 결국에 지금 이유를 그러니까 앞에 내세운 이유는 보안과 안전 이 부분인 거잖아요. 서로 첩보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에게서 얻을 걸 다 얻은 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너무한 해석일까요? 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IT 기업들을 상당히 그 선호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첨단 그 기술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그리고 고객 관리, 애프터 서비스와 관련된 엄청난 이익을 창출될 수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중국들의 기술력
기술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들 간에 손발을 맞춰서 새 기업을 세운다든지 또 외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뺏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안전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구현 기술이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좀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군사시설은 중국도 공개하지 않는데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데 보면은 이름이 베이징 뭐뭐 유한공사, 상하이 뭐뭐 유한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차에서 보면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 핸드프리 그 통화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창문을 내리고 통화의 감도를 좀 올리면은 건물에 있는 그 대화 녹음이 고스란히 달린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항상 모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라든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 출시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보안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냉전 시대의 첩보 활동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이 산업적으로 어떤 파급이 있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얘기 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